태극신검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생명활동. 인간은 사회 속에서 생존수단을 마련하고 부를 축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간의 활동은 다른 생물들의 생명활동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생명활동이라는 형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 역시 생태계의 한 형태죠. 근데 다른 동물들이 생태계와는 차이가 있죠. 이 형식은 과거, 현재, 미래, 즉 인류가 살아계시기 전까지 진행되는 형식입니다. 사회적 생명활동의 형태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점에서 시대별, 공간별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활동 방식이 다르죠. 인간은 외부 대상을 소비하며 살아가는데 외부 대상의 획득 방식에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생명활동의 형태 역시 달라집니다. 외부 대상을 생산하여 획득하는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산기술의 발전 정도입니다. 좀 더 진실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생산성이 중요한 요인이죠.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생산기술이겠죠. 생산기술의 발전에는 지식과 사회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의지는 지식과 생산기술의 발전의 토대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다지만 의지가 없으면 그래요. 생산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에서 조선은 어땠나요? 생산기술의 발전을 경시했죠. 산업공상 그런 게 있잖아요. 발전이 없는 거죠. 발전하더라도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거죠. 나라가 가난하잖아요. 보면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조선 시대보다는 고려 시대가 사람들이 살기가 좋았음을 알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가족 살펴볼 때 뭐라 했나요? 고려 시대에도 역시 신분 제도가 있긴 하지만 조선 시대에 비해서 소유권이 잘 보장되고 있죠. 그래요. 일부 일체제가 확립되고 여성의 인권도 높죠. 상속 역시 성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골고루 분배되었다. 소유권이 조선에 비해서 잘 보장되어 있죠. 인권이 잘 실현되는 거예요. 조선 어떤가요? 여성 같은 이렇게 소유권이 잘 보장되어 있지 않죠.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육체 역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순결이 강요되면서 재가도 금지되고 그래요. 인권은 예전에 설명했지만 소유권에 의해서 실현된다.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인권 역시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산업공상의 간섭이 있어서 생산 기술을 경시하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라는 가난해지고 나라가 가난해지면 어떤가요? 군사력도 약하겠죠. 군대 역시 그래요. 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침략만 당하면 그래요. 타국의 도움 없이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조선이 멸망할 때는 저항할 힘도 없었죠, 정부에. 그런 거예요. 불의 사용, 활, 칼, 농사에 필요한 기술, 기계 등의 발명 및 발전에는 그 이면에 사회적 의지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미약했던 과거에 비해 시장이 성숙한 현 시대에는 생산 기술이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에는 기술을 직접적으로 발명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발견되는데, 이윤을 유지 증가시키는 수단의 성격을 생산 기술이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술의 발전은 상품의 질의 향상과 원가 절감으로 이어져 이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사회적 생명 활동은 개인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상품들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 가능한 대상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생명 활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산 기술의 발전은 기계, 건물 등의 생산에 이용되는 작업 수단들을 발전시키고 이는 수많은 단체들을 생산시켰으며, 인간은 이윤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소속되어 소득을 획득하여 사회적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 현 시대에서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기업에 의지해서 살고 있죠. 근로자이건 기업 소유자이건 기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죠. 단체들의 생산과 밀집은 도시를 생성시켰으며, 인간은 단체들의 개별적으로 소속되어 살아가기에 대가족의 형태는 더 이상 사회의 일반적인 형태로 종속할 수 없게 되었고 핵가족의 형태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이 한 곳에 밀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다양한 직업이 생기면서 과거는 고대 농업과는 많이 달라졌죠. 그래요. 농토에 종속되지 않게 됐죠. 고대를 분석할 때 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로 분석하는데, 이는 도구의 발전 정도에 따라 불리한 방법으로 인간의 생활 양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올바른 분류법이 아닙니다. 도구는 과거에는 느리게 변했죠. 도구의 발전은. 근데 현 시대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죠. 계속 시대가 바뀌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분류법은 농경과 목축의 시작 시점으로 분류하는 것이 올바른 분류법입니다. 농경과 목축을 시작함으로써 이전과는 삶의 양식이나 사회 질서가 질적으로 구별되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땠나요? 수렵 채집이죠. 농경과 목축은 삶의 방식이 완전 다르죠. 또한 이전에 비해 자연으로부터 획득하는 외부 대상의 종류와 양이 많아짐에 따라 이전보다 많은 인구가 일정 지역에 모여 살 수 있게 되었으며, 도구의 고도화도 가능해지고 문제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많이 향상되고,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많이 안전해졌죠. 수렵 채집은 위험하잖아요.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 그래요. 사냥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짐승들의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인간도 짐승처럼 살 때는 굉장히 위험하게 산 거죠. 두 사회가 비슷한 시기에 농경이나 목축을 시작하였는데, 한 사회는 자연 공간에 구리가 풍부하게 매장되었고 다른 사회는 자연 공간에 구리 매장량이 없다면, 청동의 사용은 구리가 풍부하게 매장된 사회가 청동을 먼저 사용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역사계라면 청동을 먼저 사용한 사회를 문명이 더욱 발전된 사회라고 판단하겠지만, 태극신금의 이치에 입각하면 농경과 목축을 유사한 시기에 시작하였다면 그런 판단은 보류합니다. 구리가 풍부하지 않아 청동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질의 사용이 고도화되었다면 발전의 정도를 구리의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동을 사용하지만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청동이 없어서 석기로 살고 있지만, 석기를 이용하지만 농경을 시작했어요. 농경을 시작한 사회가 더 발전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경사회 목축은 농경사회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사회 이전은 자연상 태계에 의존하는 정도가 다른 종의 동물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일정 지역에서 수렵과 채집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확물은 도구가 아무리 발전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도구가 지나치게 발전하면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획득할 수 있는 수확물을 감소하게 됩니다. 그 자연 속에 있는 채집할 수 있는 수렵 채집할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은 제한적이죠. 따라서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시기는 일정한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인구수의 제한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하면 이주를 하는 집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구 늘어나면 한정된 수확물 때문에 이주가 불가피하죠. 수렵 채집 시대의 도구로는 주먹, 도끼, 집게 등 사냥 도구와 글개, 밀개 등 석기로 제작한 조리 도구가 있는데 이러한 도구들은 장기에 걸쳐 발전합니다. 사냥 도구 등 조리 도구 등 많이 발전했죠. 현 시대와 비교해 보면 알죠. 충청남도 공주지의 석장리의 막집이라는 주거 형태의 흔적이 발견되는데 동서 7.5m, 남북 7m로 각종 석기 및 불된 자리가 발견되는데 3, 4명 정도 주거하기에 알맞은 크기로 보아 가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집을 보면 3, 4명 정도 거주했다. 게 가능하죠. 가족이 존재했음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냥 도구와 조리 도구의 분화로 가족들 사이 분업이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남자는 수렵에 여자는 채집에 동원되어서 가능성이 큽니다. 수렵의 경우 남자들이 협업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며 사냥하면서 채집할 수도 있으니까 남자는 채집도 담당했겠죠. 공동으로 수확한 것을 공동으로 분배했을 것인데 분배 기준은 가족 수로 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라는 인격의 개념이나 정의 개념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없다면 3, 4명이 한 집에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큰 곳에 막 수십 명이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대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농사나 목축의 시작, 특정 지역 농경사회로 이행은 사회의 질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어 특정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축적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관리 기능도 생성되어 전문화된 집단, 즉 정치 영역도 구체적으로 조직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규모가 커지면 정치 영역도 독립되어 나타나죠. 이처럼 농사의 발견은 인류의 역사에서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신농시라고 농사를 개발했던 존재를 신으로 받들었는데 독초를 연구하여 약을 개발하는 것이 취미였고 단장소라는 독초로 자기 몸을 임상실험하다가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농경사회로의 전환이 그만큼 인류 역사의 큰 혁명이었던 것은 가상이건 실제로 농사를 개발한 존재를 신으로 섬겼다는 역사를 사실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생산기술의 혁신을 가져온 이들은 존경받았어요. 생산기술의 혁신을 경신한 조선이 좀 특이한 거죠. 그런 관념 역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관념 역시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좀 맞지 않은 거죠. 여기서 사회를 이루어지게 하는 절대적 개념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양적 성장입니다. 어설프지만 도구의 발전으로 시대를 구분했던 것도 그 이면에는 양적 성장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는 핵심 개념임을 직감적으로 알았고 이는 고대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기에 신농시라는 존재를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가상적 존재이건 아니건 하여간 누군가 농사를 발견하여 널리 퍼뜨린 이는 있겠죠. 한 사람이건 몇 명이건. 농경사회에도 사회 이전에도 지도자가 있었겠으나 그때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했을 뿐이지만 농경사회로 접어들어 부의 축적이 가능해지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분 및 정책 영역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11명의 인간들이 있는데 한 명의 인간이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관리 기능도 중요하죠. 어떻게 계획을 짜고 또 공동으로 살다 보면 또 어떤 식으로 분배할 건지 정해야 되고 또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그런 것을 관리해야 되죠. 또한 10명의 인간들은 수확한 생산물이 10분의 1을 지도자에게 배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11명의 몫은 동일하지만 생산량이 증가하고 31명은 늘 경우 규칙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몫보다 3배 더 많은 생산품을 지니게 됩니다. 11명일 때는 동일했는데 31명으로 증가하면 3배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10%씩 받게 되면. 즉 신분이 발생하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성공리에 청동기 시대 유적지가 있는데 5인 정도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 100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505명이라고 가정하면 101가족이 되고, 그럴 경우 지도자가 1인일 경우 생산물이 10%를 확보할 경우 다른 가족보다 지도자의 가족은 10배 정도 더 많은 생산물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500명 정도가 모여 살게 되면 정의에 위배되는 생산물을 얻으려는 인간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 명이 모여 살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즉 절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이러한 일을 방지해야 하는데, 절도만 생기는 것도 아닌 거죠. 뭐 다양한 범죄들이 생기겠죠. 10배 정도의 생산물이 있기에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을 생산활동에서 제외시켜 치안 및 행정 기능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몫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역할을 시킬 수 있겠죠. 물론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생산활동에서 제외시키니 지도자가 획득하는 생산물은 생산에서 제외되는 인구 수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세율을 올려 줄어드는 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율을 올릴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치안이 필요하니까 좀 세율을 올리겠다 이러면 또 그 필요성을 인정하겠죠. 초기에는 자신의 생산물을 생산에 제외되는 인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감당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후에는 지도자가 여러 인력들을 거느리게 되어 무력을 지니게 되니 세율을 올리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나중에 그 여러 명이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무력을 지니게 되다 보면 세율을 올리기도 쉬워지는 거죠. 성공리 유적에서는 환호와 목책이 발견됩니다. 환호는 마을 주위에 도랑을 파는 것이며, 목책은 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는 당시에 전쟁이 존재했음을 가리키는 흔적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양적 성장의 방식은 생산물의 양의 증가, 인구의 증가, 농경지 개발로 이어지는 자연적인 선순환 방식도 있으나, 다른 지역에 사는 인간들을 공격하여 토지와 인력을 단숨에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빼앗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 경우 전쟁에 패한 인간들은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도 있으나, 신분이 존재하는 사회라면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예 및 토지의 상당 부분은 지도자 및 지도자를 따르는 몇몇이 획득하게 되고, 이들은 당연히 더 많은 생산물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분제도의 구체적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소수로 구성된 귀족 평민 노예 세 신분이 원리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노예가 생기는 경로는 꼭 뭐 전쟁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전쟁도 하나의 경로가 되겠죠. 이 시기에 주로 발견되는 고인돌들은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무덤은 신분 제도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고인돌에 묻히는 건 아니었죠. 농경 사이로 직접 전환을 하며 나타난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 기능, 전쟁을 지휘 감독하는 기능. 그래, 유적지와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세금을 거둬들이는 기능, 이러한 기능들 전체를 통제하는 관리 기능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사회적 생명활동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을 수행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현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죠. 세금이 필요하면 세금을 거두는 이들이 당연히 있겠죠. 현 시대는 과거는 뭐 그런 부분은 바뀌는 게 아니죠. 경제적으로는 보관 기능이나 분배 기능도 나타났으나, 이는 뒤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사회가 형성됨과 동시에 국가 역시 고도화된 형태는 아니지만 시작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형식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문자를 만들어낸 사회의 경우 양적 성장의 고도화가 더욱 진행된 경우이겠으나, 그것이 국가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의 기능은 전달과 보존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 인구가 늘어났을 때 필요할 수도 있고,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도 발생 가능하지만 구자의 경우에는 필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데 구두로 전달한다면 전달자가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전달하는 명의 역할을 하는 인간이 정확하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달받은 자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 경우 기억된 내용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통일성 있게
흩어진 지역들을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그 지역에 별도의 지도자가 생겨나 그 지도자의 주관에 의해 다스려지게 됩니다. 흩어진 지역들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교통통신수단이 개발되고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역할에 대응하는 사회적 생명활동 역시 필연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요. 정책이 다스리는 지역이 넓어지면 그래요. 뭐 교통통신수단도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문자도 필요하게 되고 토지 생산물은 두 가지 자연 상태에 따라 생산량에 큰 변동을 겪습니다. 토지의 비옥도와 기후입니다. 비옥한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사회일수록 부의 축적에 용이해지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기후 역시 농사에서 토지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기후가 적합해야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비옥도와 기후는 중요하죠. 관찰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한반도에서는 벼농사로 한 번 수확이 가능하지만 태국의 경우 기후의 영향으로 두 번 수확이 가능합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로 보면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 육등과 그해 풍용 즉 기후에 따라 연분구동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러한 법은 토지 생산물이 지닌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비옥도와 기후는 자본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기업이라 쓰면 더 구체적이죠. 비옥도는 유인율에 해당되며 기후는 시장의 상태로 대치됩니다. 특정 상품의 수요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면 상품 판매를 용이해지고 유인율은 역시 평균 유인율에 비해 높아지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상품 판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유인율은 평균 유인율에 비해 감소하게 됩니다. 비옥도는 유인율에 해당되고 기후는 뭐 이런 시장 상태로 파악할 수 있다. 비옥도와 기후에 간직된 뜻을 기업과 시장에 적용해 본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틀 금화정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광부재신죽 역부재신회 빛은 몸 안에 있는 것만도 아니고 몸 밖에 있는 것만도 아니다. 그래요. 몸 가운데 몸 안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겠죠. 마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산하 일월 대지 무 비차광 하늘과 물과 해와 달과 땅이 이 빛이 아닌 것은 없다. 빛이 뭐랬나요? 어떤가는 신의 뜻이라 했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은 어떤가는 신의 뜻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어떤가는 신의 뜻이 변해서 된 것이 그래요. 산하 일월 대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 부독 재신 중 고로 몸 가운데에만 있는 건 아니다. 몸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총명지의 일체 운전, 총명지의 일체 운전 이건 뭘 얘기하는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면 일체 그래요. 일체 움직임이 바뀐다. 마음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밝아진다. 마음이 현명해진다. 영무비 차광 또한 이 빛이 아닌 것이 없다. 다 빛이 변해서 된 것이다. 인간이 만병씩 빛이 변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소위 역부재 신회. 그렇기에 또한 몸 밖에 있는 것만도 아니다. 뭐 산하 대지 뭐 그런 데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가는 신의 뜻이 변해서 된 게 그래요. 온 세상이고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천지지광 화포
만대천. 하늘과 땅을 이루는 빛은, 하늘과 땅을 이루는 어떠한 신의 뜻은 널리 퍼져 빛난다. 대천, 온 세상이라고 번역하면 되죠. 이 세상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모든 세상을 가리키죠. 이 세상이 아니더라도 일신지광, 일신지광화, 역자만천, 계지. 한 몸의 빛은, 한 몸의 빛은 이제 몸 안에 있는 빛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에 있는 빛은, 마음에 드러난 어떤 간의 신의 뜻은 뭔가요? 뭐 하늘에 널리 퍼져 있고 땅을 덮고 있다. 어떤 간의 신의 뜻이 변해서 된 게 마음과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음에 나타나는 어떤 간의 어떤 간의 신의 뜻은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발견되는 어떤 간의 신의 뜻과 동일한 것이기에, 마음에서 발견되는 어떤 간의 신의 뜻은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하늘에 널리 퍼져 있고 땅을 덮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소위 일회강. 고로 일회강은 한번 어떤 간의 신의 뜻을 드러내는 일은, 그렇죠, 빛을 돌리는 일은 어떤 간의 신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죠. 대지사나 일체 개회의, 땅과 산과 물과 일체를 모두 돌리는 일이다. 그 말은 뭔가요? 비유적 표현이죠. 어떤 간의 신의 뜻을 마음에 드러내는 일은 온 세상 일체를 이루는 뜻을 드러낸 일이다. 그 말인 거죠. 왜? 어떤 간의 신의 뜻이 변해서 된 게 마음과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온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뜻을 보겠습니다. 어떤 간의 신의 뜻은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다.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어떤 간의 신의 뜻이 변해서 된 것이다. 그러하기에 어떤 간의 신의 뜻은 마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어떤 간의 신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간의 신의 뜻이 변해서 된 것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떤 간의 신의 뜻이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을 이루는 어떤 간의 신의 뜻은 온 세상을 이룬다. 그렇게 한 번 어떤 간의 신의 뜻을 드러내는 일은 온 세상 일체를 이루는 뜻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렇죠.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